입술 비뚤어진 남자. 성조지 신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그 후 타계한 일라이어스 위트니 신학박사의 동생 아이저 위트니는 심각한 아편 중독자였다. 그는 학생 시절 그저 장난삼아 해보았던 이 장난이 습관으로 굳어졌는데 처음엔 드퀸시의 작품 속에 나오는 욕망의 흥분을 묘사한 글을 읽고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담배를 아편에 담갔다가 피우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은 쉬웠지만 끊는 것은 좀처럼 힘들었다. 결국 수년간 그는 아편의 노예가 되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가련한 존재로 취급되었다. 그는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눈이 축 처진 채 눈동자는 바늘처럼 가늘어진 몰골로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곤 했다. 그 모습은 이미 귀족의 말로를 걷고 있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1889년 6월 어느 날 밤, 슬슬 하품이 나오기에 시계를 쳐다보는 순간 현관벨이 울려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내도 뜨개질을 하다가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환자인가 봐요. 또 왕진이겠네. 하루 종일 피곤에 지쳐 있다가 겨우 좀 느긋하게 쉬어볼까 하던 참이라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다. 곧 현관문이 열리면서 몇 마디 급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게 들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방문이 열리며 검은 베일을 뒤집어 쓴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러더니 벼랑간 무너지듯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감싸 안으며 얼굴을 파묻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케이트 위트니 씨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들어오실 때 못 알아봤어요. 아내가 여자의 베일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곧바로 달려왔어요. 이런 광경은 나에겐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등대에 모이는 새처럼 아내와 의논하기 위해 자주 찾아왔기 때문이다. 잘 오셨어요. 포도주에 물을 좀 타서 드릴게요. 마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편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불편하시면 제 남편은 먼저 자라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아니요. 선생님도 들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이저 문제로 왔는데요. 이틀 전에 집을 나가 아직 안 돌아와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녀가 남편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내는 학창시절부터의 친구로서 그녀를 만나왔고 최선을 다해 도움이 돼주고자 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이 있는 곳을 알기는 한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달라는 걸까? 그녀는 남편이 요즘 런던 동쪽에 있는 아편 소굴로 찾아가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전까지는 약효가 하루밖에 안 가서 밤에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엔 약효가 48시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분명 아편 상습자들과 함께 흡입을 하며 약에 취해 널브러져 뒹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어퍼 스원댐가에 있는 황금덩이라는 집에 남편이 있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젊고 점잖은 여자가 혼자 그런 음산한 곳에 가서 아무데나 뒹굴고 있는 망나니들을 헤집으며 남편을 찾아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내가 위트니 부인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내가 위트니 씨의 주치의였으므로
그를 데려올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 혼자 가는 것이 모양새도 나을 것 같았다. 나는 만약 아이저가 그 집에 있으면 2시간 안에 마차로 꼭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위트니 부인에게 말한 뒤 그 황금덩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아무튼 그때는 별 희한한 일도 다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기묘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찾아가는 동안 그다지 곤란한 일은 없었다. 어퍼스원댐 거리는 런던 다리 동쪽, 템스강 북쪽 기슭에 늘어서 있는 부두 뒤에 한 지저분한 골목이다. 싸구려 양복 가게와 주점 사이에 동굴의 입구처럼 어두침침하게 뚫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아편 소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 가운데가 움푹 팬 층계를 내려갔다. 그리고 석유 램프 불빛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길고 천장이 낮은 방 안엔 선실처럼 나무 침대가 줄줄이 놓여 있는 가운데 아편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상한 자세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등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 무릎을 세우고 있는 사람, 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턱을 내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몇 사람은 흐릿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도 했다. 어두침침한 곳에서 불접시 속에 놓여있는 아편 불이 약을 들이마실 때마다 밝아졌다, 희미해졌다 하는 게 보였다. 조용히 들이마시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과 중얼거리며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난로가에서는 한 노인이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앉아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본 말레이인 직원이 아편 담뱃대와 1회분 약을 가지고 얼른 다가와 비어있는 침대로 안내하려 했다. 아니요, 난 손님이 아니라 아이저 위튼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요. 그때 무슨 기척이 나더니 오른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을 응시하자 위트니가 푸르죽죽한 얼굴로 머리를 산발한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이거 왓슨 씨 아니에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마약의 효과가 떨어졌는지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저, 왓슨 씨, 지금 몇 시죠? 11시 좀 안 됐어요. 날짜는요?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뭐라고요? 수요일 아닌가요? 수요일 맞아요. 괜히 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파묻고 괴이한 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금요일 맞아요. 당신 아내가 이틀 동안이나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건 기껏 2-3시간 전이고 3번밖에 안 피웠거든요. 아니, 4번인가 그래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당신과 같이 갈게요. 케이트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불쌍한 케이트, 날 용서해줘. 자,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마차는 있습니까?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 타기로 하죠. 그런데 얼만지 모르겠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난 몸이 후들거려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주스런 마약의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숨을 참으면서 쭉 늘어서 있는 침대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 주인이 있는 안쪽으로 걸어갔다. 난로 옆에 앉아있는 키 큰 노인을 지나가는 순간 누군가가 내 옷을 잡으며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봐 하고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난 시선을 내리깔고 계속 걸었다. 말을 할 만한 사람은 분명 옆에 노인밖에 없었는데 그는 비쩍 마른 데다 주름살 투성이에 허리가 굽어 있었으며 무릎 사이로 축 늘어뜨린 담뱃대를 간신히 잡고는 몽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쨌든 나는 2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순간 내 입에선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다. 그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좀 전과는 완전히 달리 얼굴에 주름살이 전혀 없었으며 활기가 넘쳐났고 심지어 눈동자까지 반짝이고 있었다.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놀랄 일이었다. 한대 노인은 나를 쳐다보며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이런 세상에. 그는 바로 셜록 홈즈였던 것이다. 그는 내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하고는 곧바로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러자 다시 늙어빠진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홈즈, 아니, 이런 소굴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도 그는 소리를 더 낮추라고 했다. 자네 혹시 저 마약 친구를 혼자 보내면 안 되겠나?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친구만 돌려보내게. 별일 없을 거야. 저렇게 비틀거리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거든. 자네 와이프한테는 편지를 써서 마부에게 전달하도록 하게. 나와 같이 있다고 말일세. 밖에서 좀 기다리게. 금방 나갈 테니까. 홈즈가 내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항상 지시하듯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거절하기가 무척 곤란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나도 내키지 않는 게 아니었다. 위트니를 마차로 돌려보내면 사실 내 역할은 끝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홈즈와 함께 늘 그렇듯 어떤 기묘한 일에 뛰어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위트니를 실은 마차가 떠나자 난 홈즈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는 아평굴에서 멀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노인의 모습으로 걷더니 이윽고 몸을 꼿꼿이 세웠다. 왓슨, 내가 이제는 코카인으로도 모자라 아평까지 하니 의사인 자네가 보기에 점점 더 한심한 버릇들이 늘어간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곳에서 자네를 본다는 건 정말 뜻밖이었어. 나도 깜짝 놀랐지 뭔가. 난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네. 나는 적을 찾으러 갔었는데. 적이라고? 그렇다네. 숙명의 적이지. 아니,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난 지금 놀랄만한 사건을 하나 조사하고 있는데 전에도 내가 가끔 가봤지만 마약 환자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서 중요한 단서가 잡힐 때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드러내놓고 그곳에 갈 수가 없자는가. 전에도 이용한 적이 있어서 인도인 주인이 나를 벼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부두 쪽으로 나 있는 그 집 뒷뜰에 비밀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누군가가 밤에 드나드는 것 같다네. 뭐라고? 혹시 시체를 말하는 건가? 맞다네. 그 소굴에서 죽은 사람을 하나씩 내줄 때마다 1000파운드씩 받는다면 부자가 되겠지. 그곳은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곳이야. 그래서 네빌 세인트 클레어도 거기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거라고. 가만, 마차가 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홈즈는 2 손가락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크게 불었다. 그러자 멀리서 같은 소리가 들려오며 곧 마차가 다가와 섰다. 자, 왓슨, 함께 가겠나? 내가 도움이 된다면. 믿는 친구는 언제나 도움이 되는 거라네. 게다가 내 기록 담당이니 당연히 필요하지. 곧 가게 될 저택에서 방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마침 침대도 2개더라고. 무슨 저택이지? 세인트 클레어 씨 집이네. 조사하는 동안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 장소는? 켄트주 리 근처야. 여기서 7마일 거리지. 근데 대체 무슨 사건인가? 도통 짐작이 안 가는구먼. 그럴 거야. 곧 알게 돼. 자, 올라타게. 존, 자네는 돌아가게나.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쯤에 다시 보세. 곱비 이리 주게나. 수고했네. 마차는 어두운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강물 위 다리를 건너가자 조용한 주택들이 있는 거리가 나오며 술주정꾼들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고 있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에 무척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다. 몇 마일을 달린 마차가 저택들이 모여있는 끄트머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몸을 반듯하게 펴고는 확신이 선 것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왓슨, 자네는 하여튼 침묵할 줄을 안다니까. 그런 건 친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 그리고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정말 고맙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야. 아무튼 오늘 밤도 저 집의 친절한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해줄 말이 없군. 리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을 대충 설명해 주겠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어이없게 단순하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물론 가설은 많이 있을 수 있어. 문제는 실마리가 되는 단서가 아직 없다는 거야. 아무튼 간단히 얘기할게. 자네가 해답을 찾아줄지도 모르니 말일세. 몇 년 전이네. 1884년 5월이었지. 네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한 돈 많은 남자가 리에 들어와 큰 저택을 하나 구입하고는 정원을 가꾸며 안락하게 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웃도 사귀고 87년에는 근처 양조장집 딸과 결혼도 했다는군. 지금은 아이도 2명 있고 말이야. 그는 일정한 직업은 없는데 몇 개 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었어. 매일 아침 런던으로 갔다가 저녁 5시 14분 기차로 돌아오곤 했지. 37살인데 사람도 반듯하고 좋은 남편의 좋은 아빠로 성실한 데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구먼. 한 가지 참고할 건 현재 빚이 88파운드 10실링이 있고 예금은 220파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돈 문제로 크게 골치 아픈 게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네. 이번 월요일엔 좀 더 일찍 런던으로 가면서 오늘은 중요한 일이 2가지 있다고 부인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 집 짓기 장난감을 꼭 사오겠다고 했다는군. 그런데 남편이 떠난 바로 직후 전보가 한 통 도착했는데 부인이 기다리던 소포가 에버딘 기선회사에 맡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어. 그 회사는 아까 그 어퍼 스원댐 골목 근처에 프레스노가에 있지. 그래서 부인은 점심 식사 후 런던으로 가서 그 소포를 찾고는 스원댐 골목을 걸었다는 거야. 그때가 4시 35분이었네. 그날은 엄청 더웠잖는가. 부인은 그런 곳을 걷는 게 싫어서 마차가 없을까 하고 둘러보며 걸어가고 있었다는군.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고함 소리가 나더니 비명이 들려서 그쪽을 쳐다보다가 순간 그녀는 기절할 만큼 놀라버린 거야. 바로 앞 3층 건물에서 남편이 창밖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손을 흔들며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남편은 몹시 두렵고 당황스런 표정이더래.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손을 흔들더니 마치 누가 뒤에서 억세게 잡아 끌어당기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야. 잠깐 봤지만 분명 이상했던 점은 남편이 집을 나갈 때 입었던 검정색 옷은 맞는데 칼라도 넥타이도 없었다는 거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부인은 건물로 들어가 2층으로 막 올라가려고 했지. 이 건물이 아까 그 아평굴인데 계단 입구에서 주인이 그녀를 내쫓더래. 그녀는 불안에 미칠 것만 같아 거리를 뛰다가 운 좋게도 경찰 몇 명을 만난 거야. 그래서 경찰들과 함께 그 건물로 올라갔는데 남편은 이미 보이지가 않더래. 방 안에는 안진뱅이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는군. 정말 딱 잡았대니까
경찰은 오히려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나무 상자를 본 부인이 깜짝 놀라 달려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애들 집짓기 장난감이 들어있더래. 안진뱅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경찰은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모든 방을 조사했지. 아닌 게 아니라 범죄의 냄새들이 곳곳에 널려 있더라는 거야. 부두가 내다 보이는 침실 창문의 창틀엔 핏자국이 있었는데 마룻바닥에도 군데군데 남아있더래. 그래서 커튼 뒤를 열어보니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구두와 양말, 시계 등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폭행한 흔적은 없고 다른 출구도 없으니까 그 창문으로 나간 게 틀림없는 거지. 하지만 탈출했다 해도 피가 났다면 바로 아래까지 물이 올라왔을 시각이니까 헤엄쳐 강을 건너기는 도저히 어렵지.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좀 보세. 여기 주인인 인도인은 흉악한 전과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부인이 말한 것처럼 그녀 남편이 창문에서 사라진 뒤 바로 갔더니 그자가 벌써 계단에 나와 있었다고 하잖아. 그러니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건 분명하네. 한데도 그는 딱 잡아떼고 있다네.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말이야. 안진뱅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인트 클레어 씨 물건들이 왜 거기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휴 분이라는 이 안진뱅이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자가 세인트 클레어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게 틀림없어. 경찰이 나타나면 성냥팔이로 가장하는데 원래는 거린이야. 행색은 험하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머리도 나쁘지 않아서 사람들이 놀려대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네. 한데 그자가 안진뱅이라면서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를 어떻게 혼자 감당한다는 건가? 그래도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는 있거든. 단지 불편할 뿐이지. 힘도 세 보이더라고. 자넨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부분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게 보통 아닌가. 그렇긴 하지. 자, 얘기나 계속해보게. 그 부인이 창틀의 피를 보고는 넋이 나갔기 때문에 수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경찰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네. 그 후에 같은 경감이 다시 집을 샅샅이 조사했는데도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군.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왜 즉시 체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체포되기 전 몇 분 동안 그가 인도인과 입을 맞췄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자를 잡아서 몸검사를 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흔적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네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며 그 사람 옷가지가 자기 방에서 나온 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우겼다는군. 그 부인이 남편을 3층 창문에서 봤다는 건 정신이상 증세거나 꿈을 꾼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경감은 썰물 때가 되면 뭔가 단서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그 집에 남아 있었대. 그리고 썰물 때가 되어 보니까 세인트 클레어의 시체가 아니라 우돛이 나오더래. 그런데 옷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는가? 상상도 못하겠는데. 그럴 거야. 주머니마다 1펜스와 반펜스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대. 1펜스가 421개, 반펜스가 270개나 있었다는군. 그러니까 옷은 무거워서 떠내려가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시체는 달라. 썰물을 때는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무거운 우돈만 남고 시체는 흘러가 버렸을 수도 있어. 근데 다른 옷들이 전부 3층 방에 있었다면 시체에 우돈만 입혀져 있었다는 얘길까? 그런 것 같지는 않네. 하지만 얘기는 될 수 있지. 안진뱅이가 창문으로 세인트 클레어 씨를 밀어버렸다 해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랬다면 그는 당장 무엇을 했을까? 우선 증거가 될 옷가지를 처리하겠지. 그는 웃옷을 창문으로 내던지려다가 문득 그게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갈 거라는 걸 깨달은 거야. 하지만 상황이 급했어. 그는 재빨리 모아둔 동전들을 꺼내 그 웃옷 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었지. 그래서 그게 가라앉도록 한 거라고.
다른 옷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벌써 계단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는 얼른 창문을 닫았던 거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 우선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걸 가설로 해두세.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범죄 행위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다네.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앞으로 조사해야 할 건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 소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휴 분이 그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라네. 내 경험으로 보자면 이번만큼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려운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 괴이한 사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차는 계속 달려 점점 집이 드물어지는 시골길로 들어섰다. 리에 거의 다 온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마차로 지금 3개주를 달려온 거네. 미들섹스에서 출발해 서레를 지나 켄트에 도착했으니까. 저기 나무들 사이로 불빛 보이나? 저기가 삼나무 저택이네. 지금 세인트 클레어 부인도 이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겠지. 그런데 홈즈, 왜 이번에는 자네 집에서 사건을 연구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 여기 와서 조사할 게 많으니까 그렇지. 부인도 자네를 보면 대환영할 거야. 그런데 왓슨, 남편 소식을 아직 가져오지 못해서 부인 보기가 좀 괴롭다네. 자, 도착했어. 워워워. 마차는 큰 저택 앞에 멈춰섰다. 마부가 달려와 고삐를 잡고 우리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작은 체구의 금발 여인이 나왔는데 아주 초조한 기색이었다. 어머 세상에. 그녀는 순간 홈즈가 남편과 같이 온 줄 알고 탄성을 지르려 했다. 그러다가 홈즈의 표정을 보고는 금방 실망의 빛을 드러냈다. 좋은 소식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좋지 않은 일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피곤하시겠어요. 여기는 제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자주 도움을 받고 있어 든든하죠. 아까 우연히 만났는데 이번 수사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잘 오셨어요. 부인은 반가워하며 내 손을 선뜻 잡았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부인, 저는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만 부인과 제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놓은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런데 셜록 홈즈 씨,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제 기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히스테리가 있다거나 기절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저 당신의 정직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어떤 점에 대해선가요? 당신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네빌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홈즈는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벽난로 앞에 서서 홈즈를 지그시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살해되었을까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럴지도 모릅니다. 언제쯤일까요? 월요일이겠죠. 그런데 홈즈 씨, 오늘 남편한테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셜록 홈즈는 기겁을 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바로 오늘이었어요. 부인은 작은 종이 하나를 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보여주시죠. 홈즈는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뺐다시피 해서는 테이블 위에다 놓고 램프를 끌어당겼다. 봉투는 싸구려지만 글레이브젠드국 소인이 찍혀 있고 날짜는 오늘, 아니 벌써 밤이 한참 지나가고 있으니 어제라고 하는 게 옳겠다. 글씨가 엉망이군. 근데 이건 남편 필체가 아니죠? 봉투 글씨는 아닌데 속편지는 그의 필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보세요. 부인 이름은 검은색으로 쓰여 있고 자연스럽게 말랐어요. 한데 주소 부분이 진하지가 않은 건 앞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걸 쓴 사람은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주소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주소를 몰랐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기 쉽죠. 자, 내용은 어떤가요? 그런데 봉투에 뭐가 같이 들어 있었군요. 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의 도장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편지가 남편의 필체라고요? 그의 필체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뜻이죠? 급하게 쓰면 이렇더라고요. 보통 때와는 많이 다르죠.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걱정하지 마시오. 곧 모든 게 잘 풀릴 거요. 큰 착오가 생겨서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주기 바라오. 네빌. 책 속에 있는 속표지를 찢어내 연필로 쓴 거네요. 그리고 글레이브젠드에서 엄지손톱이 지저분한 남자가 이걸 우체통에 넣은 것 같군요. 근데 담배를 씹으면서 봉투를 혓바닥으로 핥아 붙였나 본데요. 이게 남편이 보낸 편지가 맞다는 얘긴가요? 네, 네빌의 글씨 맞아요. 그렇다면 부인,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요. 물론 이걸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홈즈 씨, 그는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이게 가짜 편지가 아니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반지가 있었다고 해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직접 쓴 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월요일에 쓴 걸 오늘 누군가가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도 가능하죠. 절망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과 저는 특별히 통하는 게 있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저도 여성의 직관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 편지가 그러한 확신을 더해주는 강한 증거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생존해서 편지도 쓰면서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게 이상한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월요일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그날 아침 출발할 때 남편께서 아무 말도 없이 나가셨습니까? 네. 그리고 부인은 수원댐 골목에서 남편을 보고 놀라셨고요. 네, 무척 놀랐죠. 창문이 열려 있었나요? 네. 그가 만일 당신을 부르고 싶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만 질렀다고 하셨죠? 네. 도와달라고 소리친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네, 손을 막 흔들기에. 하지만 그건 놀라서 소리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당신이 거기 나타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서 누가 그를 잡아당긴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네, 아차 하는 순간 그의 모습이 사라졌으니까요. 스스로 뒤로 물러선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였습니까? 밖에서는 안 보였죠. 하지만 그 안전뱅이가 방에 있었다고 자백했고 계단 입구엔 인도 사람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참 그랬죠. 그런데 남편의 옷차림이 여느 때와 똑같았나요?
칼라와 넥타이를 하고 있지 않아서 목이 훤히 보였어요. 그가 혹시 수원댐 골목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이런 건 제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럼 간단히 먹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일도 무척 바쁠 것 같아요. 방은 크고 안락했으며 침대가 2개 있었다. 나는 벌써 피곤해졌기 때문에 곧바로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가만 보니 홈즈는 밤을 새울 태세였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일이라도 되풀이 생각하며 여러 각도에서 추리를 해보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는 베개와 쿠션을 모아 길게 펴놓고는 그 위에 앉아 준비를 했다. 어스름한 램프 불빛 아래서 그는 파이프를 물고 천장을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깼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자세대로 있었다. 왓슨, 일어났나? 아침 식사 전에 한번 달려볼까? 좋지. 그럼 옷 입게. 마부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마차는 곧 준비될 거야. 그는 기분이 썩 좋았으며 눈빛도 초롱초롱한 것이 어젯밤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시계를 보니 4시 25분이었다. 내가 준비를 하는 동안 홈즈는 벌써 밖으로 나가 마차를 찾아 놓았다. 내 이론을 시험해보고 싶네. 왓슨, 자네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과 함께 있는 걸세. 하지만 다행히 사건의 열쇠를 발견했지. 어디서 말인가? 욕실에서. 아, 농담 아니야. 내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자 그가 말했다. 아무튼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로 과연 풀릴지는 해봐야 알 것 같네. 자, 출발하세. 우리는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어렴풋이 비쳐들고 있는 가운데 문 앞엔 벌써 마부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런던을 향해 달렸다. 길에는 시장으로 가는 야채 집마차들만 몇 대 있을 뿐이었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은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 홈즈는 채찍을 한번 치며 말했다. 사실 난 두더지처럼 아무것도 못 봤다네. 하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뭐. 런던 시내로 들어선 우리는 템스강을 건너고 웰링턴 가를 지나 보우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찰 재판소에 도착하자 경찰관 2명이 홈즈를 알아보고 경례를 올렸다. 누가 당직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입니다. 아, 브래드 스트리트 씨, 안녕하십니까? 잠깐 뵐까 하고 왔습니다. 큰 키에 뚱뚱한 체격의 경감이 제복 차림으로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 그래요? 제 방으로 가시죠, 홈즈 씨. 그의 책상 위에는 큰 장부가 놓여 있고 벽에는 전화기가 붙어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홈즈 씨? 부은이라는 거린말이죠.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실종 사건 관련 용의자로 기소되어 있는 그 사람 일로 왔습니다. 아, 분 그 녀석. 아직 취조할 게 더 있어서 다시 구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왔습니다. 아직 여기 있는 거죠? 독방에요. 말썽은 안 피우나요? 말썽은 안 피우는데 하도 더러워서요. 심합니까? 말도 못해요. 얼굴이 시커멀 정도니까요. 취조가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 목욕통에 집어넣어야겠죠. 그 안에 규칙이니까요. 아무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꼭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가방은 여기 두시고요. 아니요, 가지고 가겠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세요. 경감을 따라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자 양쪽에 방들이 늘어서 있는 복도가 나왔다. 오른쪽 세 번째 방이에요. 자, 여깁니다. 경감은 문 위쪽에 달려있는 작은 나무판 창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자고 있네요. 잘 보이시죠? 거리는 얼굴을 이쪽으로 돌린 채 누워 잠들어 있었다. 보통 키에 거린다운 누더기를 입고 있었으며 더럽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부터 턱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물면서 윗입술 한쪽이 당겨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빨 3개가 사납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수세미 같은 붉은색 머리털이 눈을 거의 덮고 있었다. 저 몰골 좀 보세요. 경감이 말했다. 저놈을 씻어줘야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도구를 좀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홈즈가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큰 목욕용 스펀지였다. 무척 재밌는 분이시군요. 경감이 큰 소리로 의서제꼈다. 죄송하지만 그 문을 조용히 좀 열어주시겠어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나이를 깨끗한 미남으로 만들 테니까 지켜보세요. 그러죠. 이렇게 더러운 거지는 보호구치소에 스치니까요. 우리는 살며시 감방 안으로 들어갔다. 부는 조금 뒤척이다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홈즈는 스펀지에 물을 적셔 분의 더러운 얼굴을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3개 닦아냈다. 그러고는 외쳤다. 자, 켄트주 리에 사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사나이의 얼굴 표면이 나무 껍질 벗겨지듯 떨어져 나간 것이다. 시커먼 피부도 무서운 흉터도 말려 올라간 입술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머리털을 잡아당기자 그것도 벗겨져 떨어졌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한 사나이가 검은 머리털에 하얀 피부 그리고 창백하고 우울한 얼굴로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듯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자가 바로 실종됐다는 그 사람 아니에요? 사진 속의 모습 그대로네요. 경감이 놀라며 소리쳤다. 한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가둬놓는 겁니까? 죄수가 따지듯이 대들었다.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살해. 아니, 그게 아니잖아. 자살미수죄라고 해야겠는걸? 경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27년이나 경찰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런 해괴한 일은 처음입니다. 나 네빌 세인트 클레어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류 조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군. 범죄는 아니지. 하지만 당신은 괘씸죄를 저질렀소이다. 경감이 그렇게 말하자 홈즈도 거들고 나섰다. 부인을 믿고 모든 걸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오?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에요. 세인트 클레어 씨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들통이 났으니 전 어떡하면 좋죠? 셜록 홈즈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건 법이 알아서 할 것이오. 허나 이건 이미 비밀이 될 수는 없소. 그렇지만 당신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당신의 구술서를 받아 상부에 제출하면 법정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수는 감격에 겨워 울기 시작했다. 저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져 망신을 당하고 집안을 욕되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감옥을 택하겠습니다. 아니, 사형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버지가 체스터필드에서 학교 교장을 지내신 덕분에 저는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고 무대에도 서봤으며 그 후에는 런던의 어느 석간신문사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신문사에서 런던 거린들의 삶에 대한 기사를 다룬다고 하기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죠. 그때부터 저의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내용을 제대로 취재하려면 직접 거린 행세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장 기술은 제가 무대 생활을 할 때 배워두었던 것이라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땐 꽤 잘한다고 극단 안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거린으로 꾸미고 길가에 앉았는데 하루 7시간 일하고 수익금을 저녁에 세어보니까 26실링 4펜스나 번 거예요. 아무튼 그 경험 덕분에 기사를 잘 쓰고는 그 후 한동안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에게 보증을 선 게 잘못되는 바람에 25파운드를 물어줘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거지 행세를 했던 일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2주일의 여유를 얻고 회사인 휴가를 낸 뒤 변장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그 돈을 다 벌어서 갚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주당 겨우 2파운드를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는 직장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저 얼굴에 흙이나 조금 묻히고 모자를 놓고 앉아있기만 해도 그만한 돈쯤이야 쉽게 벌 수 있는데 못하러 돌아가겠어요. 전 한동안 고민을 했죠. 자부심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고요. 결국 돈을 선택하기로 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는 매일 그 장소에 가서 앉아 있었죠. 비참한 몰골을 하고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동전으로 주머니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비밀을 그 아평굴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제가 하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숙비를 꼬박꼬박 잘 지급했기 때문에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는 없었어요. 돈이 금방 늘어가더군요. 1년에 700파운드라는 돈은 런던의 일반 거린들이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저는 분장도 잘하고 손님들과 농담도 잘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죠. 하루 종일 동전이 쏟아지다시피 했는데 2파운드도 못 버는 날은 정말 운이 없을 때뿐이었어요. 돈이 모아지자 시골에 집도 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런던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죠. 이번 월요일에도 일이 끝난 후 하숙집으로 돌아와 3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는데 글쎄 아내가 길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그만 비명을 지르면서 팔로 얼굴을 가렸죠. 그러고는 주인인 인도인에게 가서 누가 저를 찾아오면 3층으로 올려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얼른 다시 거지 복장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옷을 감추려고 급히 창문을 열다가 그날 아침 다친 손가락 상처가 다시 터지면서 피가 났던 겁니다. 제가 체포됐을 때 속으로는 한숨 놓았었죠. 제 정체가 탄로나지 않고 네빌 세인트 클레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으니까요. 다만 아내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경관이 못 보는 사이 얼른 편지를 쓰고 반지를 동봉해 인도인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 편지는 어제 겨우 부인한테 전달됐어요. 홈즈가 말했다. 그럼 아내가 일주일이나 불안에 떨며 지냈다고요? 세상에. 그 인도인은 경찰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붙일 틈이 없어서 아마도 한 선원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만 며칠간 편지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그렇게 말하자 홈즈도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까지 거린 생활을 하면서 처벌받은 적은 없었나요? 몇 번 있긴 했는데 벌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젠 그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경찰이 이번 사건을 눈감아주기 바란다면 다시는 거린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맹세를 걸고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런 짓을 하면 그때는 다 들춰내겠소. 홈즈 씨, 이번 사건 해결은 완전히 당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단서를 찾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찾기까지 저는 밤을 새면서 담배를 한 갑이나 피웠습니다. 자, 왓슨. 지금 베이커 가로 가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겠지?